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스쿨 혁명 미래교육 특강 9번째 머시중한디 뇌과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뇌의 메커니즘, 작동 방식과 지금 현재의 이러한 교육의 현안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 악덕의 정상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좀 전혀 다른 개념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 생태 문명의 선언이라는 부분에서 그 중국 학자가 쓴 이야기에 후현대화라는 게 있어요. 현대화는 자본주의 기본으로 해서 상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중독적인 자본주의 하에서 마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이러한 소비 생활 그리고 생각 중독의 패턴 속에서 심지어는 이 디지털 기계도 다 그러한 마약 중독과 메커니즘이 똑같다 이야기를 했고, 슬롯머신의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했는데, 이 악덕의 정상화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조트 같은데 그 라스베가스 막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잖아요. 막 슬롯머신 저기 하고 호화로운 호텔, 그리고 마카오는 좀 가보셨죠? 그 베네치안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파리시엣이라는 호텔이 굉장히 유명하고 카지노 유명한데, 거기야말로 바로 이 악덕의 정상화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어서 그 베네치안 호텔을 지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원금 싹 갚고 완전히 그 세계 최고의 재력가로 등극을 했어요. 그 호텔 디자이너 자체가. 근데 이런 악덕의 전사화가 가능한 건 우리 뇌의 인지적인 편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편견이 어떤 거죠? 이를테면 돈이 많으면 좋다, 재벌은 강력하다, 이러한 인지적 편견, 그리고 감정적 취약성. 이를테면 나는 돈이 없으면 불안해, 무슨 일 있으면 어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이 없으면 애도 못 키워,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때에는 필로폰이 공포와 수면을 억제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군대에 그냥 군사약품으로 쫙 배포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위생을 위해서, 군인들의 위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너무 붕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신대라는 이유로 그 여성들을 끌고 가서 성위안부로 썼던 거잖아요. 그 국사시간 책에 보시면 막 너무 열받잖아요. 그 군인들 쫙 줄 서 있고. 근데 여기 독일 같은 경우도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여성들 있죠. 이 여성들 슬로베니아 뭐 이러한 여성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그러한 도구로 이용을 했죠. 성적 도구로. 근데 이것도 악덕을 정상화. 왜냐면 군인들이 성병 걸리는 것보단 낫다 해가지고 소독약하고 콘돔을 주어서 이것을 합리화 시켰던 것이었죠. 그리고 장교들이 이 공무집행을 비롯해서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술을 좀 나누어졌고, 이 미군들 그림을 보면은요, 술에 취해 있는 게 일반 병사들의 그냥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 암페타민과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이게 에너지를 증가하고 우울증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는 고아들한테 이걸 나누어줬대요. 왜냐면 요즘엔 이게 다이어트 약으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배고픔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보이즈 같은 경우는 이 남성들이 문화를 즐긴다. 그래서 이 비싼 위스키, 시가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는 상품을 마케팅 광고를 내보내면서 중간중간에 여성들의 누드를 같이 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레이보이즈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난 거 두 가지 있지 않아요? 이 남성들의 보타이, 턱시도와 보타이, 그리고 바니걸스, 이 두 가지인데, 이 남성들의 턱시도는 바로 이 남성들의 지위 상승의 환상을 부여했죠. 이렇게 지위가 상승되면 이렇게 멋진 쭈쭈빵빵한 여성들이 온다라는 환상을
팔면서 플레이보이즈가 일약 바로 이러한 악덕의 정상화, 남성들의 문화교양지로 올라왔던 거고, 피임약도 너무 설명하기는 길은데 이것 또한 포장이 되어서 엄청난 약장사를 하게 된 거죠. 코로나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사 맞았잖아요. 그 예방 그 주사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피임약도 그렇게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을 임신을 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일본화될 때 6억 명의 가입 여성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장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악덕의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정권이 바뀐다는 건요, 패러다임과 철학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이번 정부가 뭐가 없냐면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답변 거부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올해부터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미래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게 디지털 그 미래혁신 스마트 교실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학교마다 기가망을 깔아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아이들에게 디지털 중독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여기에서 이 디지털 중독과 함께 아이들이 디지털 포르노에 중독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무마를 시키냐면 이 인지적 편견과 감정적 취약성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을 도와주는, 특히 이 기업에서 그 이번에 그 대통령 공약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업은 개인이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기업들한테 몰아주고 국가는 다른 것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책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들 새로운 정책 위반자들의 도덕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 후보자의 파트너가 어떠한 문제 계속 거론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악덕의 정상화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권력의 문제들. 이를테면 권력 쟁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를테면 여성들에게 있어 그 성매매 여성들의 아주 피치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디지털 성중독의 패턴은 쾌락을 위해서 그걸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데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한 나라의 리더들이 그러한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어떻게 입안을 시키죠? 교육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시고 있다면 이건 초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잣대가, 이 윤리적 잣대가 딱 무너져서 한번 빵 뚫리기 시작하면은 이건 수습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제가 계속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좀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의 시대에서도 나오는데 50년 동안 미국에서도 금주령 내려서 그렇게 다졌던 것이 5주 만에 그냥 싹 무너져서 그냥 완전히 터지면서 이 모든 악덕이 정상화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상업자본주의, 특히 중독을 기제로 해서 자본주의가 사람들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들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핫토픽을 한번 보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악덕의 정상화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이용될 확률이 매우 높냐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선도한다라는 이유로 문화적으로 포장되어서 이용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제 보세요. 일단 우리 이 과학과 문화는 공진화가 되어야 돼요. 함께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원래 인간이 털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언제 사냥을 하냐면 낮 12시 정도에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낮 12시 정도에 이 짐승들은 더워서 막 뛰면은, 사자가 막 뛰어서 사슴을 딱 물었을 때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그것을 아침에 잡지 않으면 더워가지고 이 열 폭발을 못 견딘대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인간은 이 사자가 먹고 늘어져 있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발명한 게 뭐냐면 물통이래요. 그리고 이 털이 점점 없어지고 땀샘이 많아지고 이 물통이 있게 되면서 인간들은 적어도 3시간 뛰면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통이라는 새로운 도구, 하나의 과학기술이죠. 이걸 발전시키면서 생존을 이어갔는데, 이게 바로 과학과 문화의 공진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도구를 발전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자를 잡으러 갔을 때 사자가 맹렬하니까 우리가 그 사자인지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무엇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냐면은 이 느낌을 발전시켜야 된대요.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말씀은 박문호 박사님의 이제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 시각, 촉각, 후각 모든 부분을 민감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가장 먼저 인간이 반응하는 게 얼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저를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자, 제 첫인상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느껴진 느낌이 있잖아요. 범죄자 같네? 아니면 그냥 인상 좋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래요. 처음에 저도 이 사람과 계속 내가 만날 건가 안 만날 거를 처음에 3초 만에 결정해요. 저는 그냥 딱. 그래서 아니면 그냥 얼굴이 이렇게 딱 고개가 돌아가는 그런 즉각적인 것이 있던데, 바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관상의 문제이죠. 관상의 문제. 여러분들 이 절제의 성공학 책 읽어보셨어요? 미즈노 남부쿠의 이야기인데, 이 절제의 성공학에서 보면 음식을 적게 먹어라, 그래야지 뭐가 좋아지면 관상이 좋아진다는 건데, 이 음식을 적게 먹어서 관상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도 원래는 어땠던 거예요? 쌀도 살아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있던 것에 존귀함을 아껴 주었을 때,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순환하는 우리 존재들은 결코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순환론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관상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적게 먹고 자기 수행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인상이 나빠질 수 있겠어요? 수행승들 대체로 얼굴이 영이 맑으시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의 책임지라는 거, 이를테면 그 사람이 느낌이 좋은 거죠. 느낌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데, 인상 찌푸렸을 때 훨씬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훅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얼굴이 진화를 많이 했대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그냥 진화를 못하고 그냥 아웃되었는데, 소멸되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 모든 진화는요, 독점적인 수컷을 제거하는 데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진화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거친 수컷들이 너무 폭력적이라서 공동체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도가 나왔대요. 이 흉악범을 없애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길들여지는 인간은 얼굴이 동그랗고, 스스로 길들여진다는 것은 일종의 수행적 관점, 내가 나의 인격을 도야해 나가는 것과 같은 관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진화라는 것은 이러한 독점이 아닌 공생을 중심으로 그 진화해 왔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의 얼굴에 쓰여져 있는 그 감정을 읽는 거. 우리가 화투를 칠 때도 그것을 그 보통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딱 나타나져 있대요. 그러니까 나를 그 화투패가 나한테 좋은 카드패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어때요? 얼죠. 그럼 우리는 그 타자의 얼굴 표정을 보고 나한테 행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대체로 상대의 얼굴이 딱 찌푸려졌다 그러면 저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웃기라도 하고, 그리고 친화적인 선물이라도 주고 이러면서 친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생존 본능에서 이루어지는데, 원래 이러한 느낌은 두뇌의 융합적인 활동이 대뇌피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느낌이 어찌 보면은 인간들의 목숨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 먼저 감각 입력, 문신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섬찟하니 딱 놀래잖아요. 딱 반응을 하잖아요. 조심해야지, 이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 반응, 상대가 나를 해치려고 하나, 이러한 일단은 의심해야 되고, 신체 피드백, 딱 무섭네 하면은 몸에서도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식의 각성 상태, 느낌이 좀 살기, 여러분들 그거 못 느껴보셨지만 저는 좀 살기 있는 학생들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달라요. 정말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고, 언젠가 제가 학생들을 민감할 때 피부색 변하는 거 봐야 된다고 하셨죠? 아이들 피부색이 이렇게 변할 때 그냥 몸에 소름이 쫙, 근데 여기에 눌리고 여기에 기가 딱 꺾이면은요, 그 상대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소름 끼치고 억눌리는 관점에서 깨쳐 나와야 돼요. 레드선 이 딱 최면에서 딱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생존에서는. 그래서 명상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저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공포 반응에 대한 기억이 이러한 총체적인 느낌으로 작동하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감각만 있지 느낌의 차원은 없대요. 왜냐면은 기억이 10분 이상 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맥락적인 것으로 이들 느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결국 이러한 느낌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을 통해서 이러한 느낌이 계속적으로 보존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축적, 적어도 10년 이상씩 경험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는 감각적 본능이 더 많겠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건 의식에 의해서 나 지금 뭘 느껴야지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인식이 딱 오면 행동이 오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느낌이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느낌이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감각이라는 거죠. 결국 이 행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결국 thinking, 그 다음에 doing, 그 다음에 뭐예요? life가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게 반복되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신작용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많은 느낌의 감각적 5개 단계를 보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일단은 이 이미지, 시각에서 먼저 촉발이 되어진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범주화. 이를테면 우리가 사과를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건, 형태적인 것은 사과, 동그랗고 빨갛다, 이것은 그 사과라는 하나의 범주. 근데 이것은 시고 달고 맛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 그래서 이런 범주화된 개념을 말로 주고받을 때 바로 뭐가 만들어져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왔는데, 느낌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그 감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느낌 이전에 그 느낌을 수반하는 게 뭐예요? 언어. 그래서 똑같이 범주화되고 개념화된 것을 하나의 사인으로서 소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과를 사과라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애플. 발음 너무 좋지 않아요? 애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는 애플이란 말로 했을 때 서로 사과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 언어, 그리고 이렇게 언어로 주고받으면 하나의 사과라는 문화의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들 범주화된 그 개념을 같이 공유하는 집단이 하나의 문화 집단을 만들게 되고, 느낌조차도 공유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범주화된 개념을 공유하는 집단들은 느낌도 어때요? 거의 똑같이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느낌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당선인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언론을 보면 공포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 감시와 처벌 중심의 기관이 검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파놉티콘이 그냥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파놉티콘이 뭔지 아시죠? 그야말로 이거 옛날에 왜 우리 시험 볼 때 그런 선생님 있지 않았어요? 신문에다가 구멍 하나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어디 쳐다보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신문 읽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파놉티콘이죠. 중앙센터에서 그 푸코 이야기에서 그 나오는데, 감시와 처벌에서 바깥에 이 동그란 원으로 돼서 이 타워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수감자들은 내가 감시를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어때요?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통제를 아주 쉽게 당할 수 있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사실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파놉티콘 사회이죠. 카메라 설치가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공부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몇 개에 찍혔겠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찍혔겠죠. 아마도. 자, 그래서 이러한 느낌, 우리가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한 사람이 이제 딱 느끼기 시작을 하면 이러한 느낌이 어때요? 파동으로 일파만파. 이 일파만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어때요? 딱 위축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핵심인데, 내가 아무리 우리 딸과 아들들을 평화롭게 우리 집에서 막 잘 먹이고 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밖으로 나가거나 내가 사회에 딱 나갔을 때는 어때요? 집 밖을 딱 나가면 사회구조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근데 거기는 감시와 처벌 때문에 공기가 어때요? 너무너무 위축되어져 있어요. 이를테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끼리 맨날 신고하잖아요. 쟤네들 이상한 소리 들린다. 가봐라. 이래서 유태인들도 더 많이 적발도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이러한 교육 환경 자체가 어때요? 환경 자체가 되게 그 고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뇌과학적으로 물론 우리 삶은 희망적으로 발전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깨어는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나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자유가 억압되거나 통제가 부당하게 들어왔을 때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익명성이 있는 디지털이 있고, 익명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광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기 안에서 클릭으로 내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문호 박사님도 이야기를 나눠주시던데, 여러분들 수업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강의를 한 8번 정도 반복해서 듣고 필사하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보다는 걔가 어느 환경에서 자라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부모와 사는데 내가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기독교 신자야. 이럴 경우 어떨까요? 살아날 수가 없죠. 이슬람 사회라. 그래서 막 위축되죠. 그러한 경우는 이 아이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그야말로 별로야. 걔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가 사는 동네가 이를테면 너무 평화롭고, 이를테면 천국과 같이 뭐 과실 열리고 너무 평화롭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는 저절로 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전통 육아법들 중에서 동네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평화로운 동네에서 아이고 누구네 집에 어떻대, 아이고 누구는 뭐 잘했대, 뭐 이런 거, 뭐 누구는 비행 저질렀던데 계속 혼내켜, 이렇게 해서 마치 부모처럼 혼내키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결국에는 지식이 돼요. 사람의 기억은, 그것도 양질의 기억은 굉장히 좋은 지식이 되어지고, 이 지식이 바로 아이들의 뭐가 돼요? 정서적 그 풍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좋은 기억,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쌓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죠. 양질의 기억을 갖게 하는 거. 평생이 저축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아이는 다시 서죠. 그리고 아유 까짓거 뭐 우리 엄마가 나랑 얼마나 놀아줬는데, 우리 아름이 그 나를 위해서 엄마가 나 떡볶이 얼마나 맛있게 해줬는데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이런 기억은 어때요? 아이들을 항상 나는 정말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자기를 강화시켜서 자존감 있는 자기 삶의 주인된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 귀해서 좋은 거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나도 비폭력 대화하고 아이의 그 심리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가정을 떠난 더 큰 울타리인 사회가 불안하고 통제당하고 억압적인 사회라면 어때요? 아이는 제대로 행복하게 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뇌에 들어오는 감각, 느낌,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왜? 생존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안 살아남을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 감시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 좀 넘어가죠. 해마 뭐 이런 건 좀 중요한 그 저기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의미기억이에요. 의미기억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자기 기억 중에서 굉장히 소중하다. 우리가 사실 삶을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 기억이 많아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 에피소드 기억 같은 경우는 금방 잊어버린대요. 이것 자체가. 근데 의미 기억이 많을수록 아이는 어때요? 바로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의미 기억, 이게 바로
그 하나의 범주화와 개념화된 그 지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확장해 나가면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스마트함은요, 학교에서 국영수사과 성적이 100점이다 아니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미 기억이 많아지면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이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바로 창의성, 상상력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많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이 저장고라면 이 기억은 바로 그것의 범주와 개념이 바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미 기억을 범주화해서 잘 정리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박문호 박사님이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사는 이러한 사회, 여러분들 우리가 애를 잘 키운다는 것을요, 학교를 잘 다니고 결석하지 않고 성적이 좋다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어때요? 사회적인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그야말로 안정되고 그리고 좀 더 가치지향적일 때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교사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단순히 애들을 좋은 학원 보내고 영양가 있는 거 먹이고 체험학습 많이 시키고가 문제가 아니죠. 이러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서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되냐면요, 전쟁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시잖아요. 그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전이에요, 휴전이에요. 휴전국가예요, 휴전국가. 여기에도 여러분들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이러한 열강들의 그 압력, 푸시가 계속 있잖아요. 거기다 일본은 우리 적대적으로 보죠. 북한은 또 끊임없이 우리와 휴전 중인 아예 처음부터 그 적대 국가잖아요. 그냥 그들의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 하고요. 거기다가 식량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지금 문화인류학자, 미래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030년 안에 전쟁 난다는 이야기는 어쩔 건데요. 진짜 내가 안 죽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막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운동, 환경행동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예요. 지금 당장 소고기 안 먹여도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정을. 네, 어찌됐든 너무 열내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부담스러우시겠어요? 1분 남았네요. 자, 조금 더 이야기 해보죠. 어쨌든 그래서 이 느낌이 고도의 정신작용이면서 중요한 느낌은 판단과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거, 또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사회도 편안한 곳이 되도록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 나가는 거,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는 이러한 교사들, 학부모들이 같이 연대해서 함께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슬로우 라이프, 자급자족적인 삶의 형태를 지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몰라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느낌이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편한
사람끼리 만난대요. 느낌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런데 그러면 세계가 확장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귀찮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더 많이 만나서 어떻게 하라? 통섭해라. 조율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저 자신을 또 성찰해 보기도 했죠. 저도 재수없어. 나하고 생각 달라. 이렇게 터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달리해서 좀 관점을 바꿔 보면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내 생각도 그에게 그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좀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절대적인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최선의 선한 정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들이나. 그래서 일단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무엇을 해라? 기억을 바꿔라. 이것은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이 기억은 목적에 맞게 그 기억을 불러온대요. 근데 그 기억에 맞게 그 기억을 불러오지 못하는 게 바로 정신분열 또는 동문서답.